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론 많이들 어렵다고들 얘기하세요. 우리 정책론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의 첫 번째 영역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어렵다고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재와 제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 정책 개요에 관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봅니다.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자,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매우 중요한 얘기죠. 국가가 보통 이것을 정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다는 소리는 정부가 한다는 소리는 민간이 하는 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시면은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하실 텐데 이 정책과 행정은 굉장히 밀접돼 있어요. 국가가 정책을 만들면 보통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이제 그 서비스로 바꿉니다. 국가가 만든 정책을 실질적으로 대인 또는 대면적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을 시켜요. 그걸 우리가 보통 행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책과 행정이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다시 국가는, 자, 이걸 정부는 중앙정부와 뭘로? 지방정부로 구분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누가? 국민들의 대상이 국민이죠. 자, 복지 증진. 자, 이 복지 증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우리가 그것을 이제 뒤에서 생존권이라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국민이 생존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우리 생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춥지 않은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이런 다분히 생존과 관련되어진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데 있어요. 자, 그들이 지닌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자, 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을 수립하는 자와 또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자의 정책과 관련된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이런 거지.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진보 정권이 정치를 할 때랑 보수 정권이 정치를 할 때랑 정책을 펼 때랑, 자, 그 정책의 양상이 전혀 틀려집니다. 그렇죠? 뭐 진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실 텐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국민 전체 국민들한테 복지를 이제 포괄적, 그다음에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의 복지 영역을 줄이고 어떻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진보, 그러니까 보수 정권들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관련들 이념들 또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국민들한테 주입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5년마다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즉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최종 결정권자 갖고 있었던 그 가치가 그대로 국민들한테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정책했던 거, 이때 사회복 정책이랑 이 다음 정권의 사회복 정책이 너무나 틀리네. 자, 그걸 우리는 아주 체감을 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다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들이 지닌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사회복지 정책이다. 자, 또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정책은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도구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별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독일,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 여기서 이제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보통 북유럽 국가들이죠.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우리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우리는 복지국가의 아주 전형 또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영국 읽어보시고 미국도 그냥 한번 편안히 읽어보시고 독일도 읽어보시고요. 이 북유럽 국가 복지 잘 돼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서 보편주의 또는 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한 나라가 북유럽 국가다. 사회수당 제도 외에도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고 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쓴다. 여기서 사회수당이라는 용어는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북유럽 국가는 보편주의, 연대주의 이 개념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보편주의라는 것은 중산층을 아울러서 즉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소득이 적은 사람, 빈곤층만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중산층조차도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걸 우리가 보편주의 또는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고 연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민 전체가 이 사회복지 정책에 같이 참여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부자 가난한 자 차별 두지 않고 국민 전체가 어떻게 돼? 이 제도 운영과 정책 운영과 관련되어진 재정에 모두 다 기여해서 너한테 발생한 문제가 꼭 너의 문제만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통 연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자, 협의적 영역, 광의적 영역이 있는데 뭐 5가지 협의적 영역은 뭐 소득 보장, 건강 보장,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주택,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사회복지 정책을 좀 넓게 보면은 이 노동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그러니까 조세하고 세금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보통 이 세금과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정책은 이 사회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제 정책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넓게 보면은 이것이 사회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조세와 노동시장 정책을 광의적인 2가지 영역으로 보기도 해요. 그 정도 보시고. 자, 얘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 우리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결국 뭐냐면은 시장. 우리가 자본주의의 상징이 뭐죠? 자본주의. 우린 이 자본주의를 이제 자유주의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유주의로 앞으로. 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시장입니다. 시장. 이 시장 하면은 이제 바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물건이 거래가 되죠. 그리고 거래가 되면서 이제 파는 사람,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실제 거래값보다 어떻게 약간의 부가가치, 뭐 더 많은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은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그걸 이제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잉여를 남깁니다. 그 잉여가 자꾸 축적이 되면은 그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이 어떻게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시장 구조예요. 자, 우리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장은 여러 가지 모순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있어요. 시장 경제 체제 자체가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은 어떻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는 거지. 시장 내에서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그 자본에 대한 잉여, 그렇죠? 저 부가가치를 더 많이 챙겨서 그 자본을 불려나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그 자본에 종속되어져서 그 자본을 운영하는 자본가들 밑에서 쉽게 말하면 그 부스레기만 먹고 사는 부류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자본가를 이제 앞으로 부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자 또는 빈자, 가난한 자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 빈자는 어떻게 돼? 점점 더 가난해지는 구조를 양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렇죠. 자,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이 시장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이런 빈부격차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이 갖고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시장 안에 들어가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정치적 측면 봅니다. 순기능. 그러니까 사회복지정책을 했었을 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순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가 사회통합, 사회연대의식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일으켜요. 사회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이 시장경제체제 또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에서는 부자와 빈자, 우리 부자를 더 리치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빈자를 더 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건 부유한 사람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부자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자, 많이 갖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주려고 해, 안 주려고? 안 주려고 해. 원칙적으로 따져서 빈자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자는 빈자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빈자는 부자한테 어떻게 내놔라, 너 많이 가졌으니까 네 것 좀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갈등. 나는 안 주겠다, 너는 내놔라, 이러니까 갈등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 이 안에 국가가 개입합니다. 국가. 즉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개입해 가지고, 부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강제로 부자의 것, 가진 자의 것을 걷어다가 그걸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한테 주는 거야. 자, 보통 시장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내가 이걸 하나 갖고 싶으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걸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이걸 갖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과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그게 화폐죠, 돈이죠. 그걸 주어야만 어떻게 가난한 자도 이걸 가질 수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너 가난한 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부자, 너 얘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더 푸어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갖고 있는 거 얘한테 그냥 줘 라고 시킵니다. 그렇죠. 시장은 내가 A라고 하는 자하고 B라는 자가 있었을 때 A가 B한테 무엇인가를 받고 싶으면 B도 A에 상하는 무엇인가를 줘야 돼요. 이것을 보통 시장에서 일어나는 쌍방적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쌍방적 거래. 시장은 쌍방적 거래를 하죠.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는 쌍방적 거래를 하는 거야. 이 쌍방적 거래를 다른 말로 1차적 분배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1차적 분배.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한테 자기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주고 끝나. 더 푸어, 저 가난한 자, 빈자는 부자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한테 자기 가진 것을 주는 거야. 세금은 부자가 더 많이 내죠, 가난한 자보다. 그 낸 세금을 갖고 어떻게 되죠? 이 빈자, 가난한 자가 자기 이제 국가를 통해서 그걸 급여로 지급을 받게 되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소득의 일방적 이전. 자,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소득을 일방적 이전. 한 방향으로만 가게 만듭니다. 뭐지? 부자의 것을 가난한 자한테 가게. 시장에서는 네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쌍방적 거래가 일어나는데, 사회복지정책,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한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일으킨다. 이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우리 다른 말로 소득의 2차적 분배 또는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소득 무슨 분배? 재분배. 리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죠. 리디스트리뷰션. 자, 여러분 요 얘기 꼭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보면 정책 측면으로 보면 사회통합을 통해서,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국가가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욕구를 부자의 것으로 메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부자는 원래 안 내놓으려 했었는데 국가가 공권력을 갖고서 야, 너 갖고 있는 거 내놔.
이래서 가져다가 얘한테 줬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알았어. 부자가 줬구나. 이제 부자한테 더 달라고 하지 않을게. 이해되죠? 부자는 또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회 내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그걸 사회 통합이라 그래요. 사회 연대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얘가 가난하게 되고 얘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의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어.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더 나가서 네가 어렵게 살고 네가 가난하게 사는데 반드시 너를 도와줘야 돼. 그걸 우리가 사회 연대 의식이라 했었어요. 사회 통합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사실은 무리가 없어요. 자, 그걸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꾸립니다. 한 사회 내에서 만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분열 상태,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사회복 정책이. 자, 그런데 엮이는 계층 간 대립 및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메모란을 보시니까 사회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부자 계층과 이의 수혜를 원하는 빈자 계층 간에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가가 여기 개입해가지고 부자 너 갖고 있는 거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랬는데 부자는 자꾸 조금 줄라 그래. 그렇죠? 주더라도 조금만 줘. 부자 국가를 향해서 너 왜 세금 이렇게 많이 걷어? 부자는 항상 그게 불평입니다. 자, 반면에 빈자는 어떻게 하죠? 왜 조금만 줘? 더 많이 줘. 너 되게 많이 가졌잖아. 너 되게 많이 가졌으니까 네 가진 거 많이 좀 줘. 라고 해서 둘이 어떻게?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누가? 이 국가가 제대로 이 사회복 정책 또는 사회 정책을 통해서 이 시장 안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 국민의 최저 생활,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이것을 보통 사회복 정책의 1차적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국가가 이 부자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시켰었을 때 이 더 푸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국가가. 더 리치 거를 걷어가지고 더 푸어한테. 그래서 우리가 생존권 보장이라고 얘기하죠. 생존권. 자, 생존권이라는 것은 굶어 죽지 않게. 그렇죠? 얼어 죽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의식주 부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어떻게 이 사람들 거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자동안전장치 기능, 이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시고, 소득재원배, 시장 실패를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을 수행한다. 소득재원배에 관한 얘기 지금 했었었죠. 소득의 일방적 이전 2차적 분배, 소득재원배와 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은 뭐다? 이제 뒤에 가서 바로 뒤에서 우리가 시장 실패 얘기할 겁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에요. 이런 빈부격차와 같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는 시장 안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장 실패를 이 재분배를 통해서 시정합니다. 그래서 부자 니꺼 가난한 자한테 빨리 줘. 그렇죠. 그래서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을 수행하고, 자, 사회적 측면은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을 통해서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시킬 수 있어요.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을 시킨다. 그리고 자립하고 성장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한 개인이 병에 들렸어. 병에 들어가지고서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병에 들면은 여러분 큰 병 걸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그때 국가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병을 고쳐준 거야. 치료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병을 툴툴 털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소득이 발생하는 자신의 일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복 정책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나온다.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 정책 측면만 얘기했었는데 경제적 측면. 사회복지 정책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고 또 어떻게 보통 사회복 정책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장정책, 보통 경제정책이라고도 얘기하죠. 국가가 운영하는 성장정책, 정체정책이 아니라서
생산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퍼부어서 국가가 이제 재정에다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경제 성장을 오히려 마이너스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회복 정책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국가가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갖다 국가가 시장 안에서 많이 풀게 되면, 화폐를 시장 안에다가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럼 실제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떨어지죠? 맞아? 거꾸로지. 물건의 가치가 뛰어오르죠.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다니면은, 그러면 실제 재화의 값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돼? 뛰어오르는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냥 종이 조각이죠. 종이 조각이야. 그걸 이제 재화하고 바꾸기 위한 일종의 교환 수단으로서 우리 돈, 화폐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현금을 많이 주는 거야. 현금을 많이 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돈은 많이 돌고, 그리고 이 돈과 교환해야 될 물건들의 수량, 즉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물가가 뛰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 그래요. 보통 사회복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 즉 물건값이 비싼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측면으로 이제 빈곤의 함정, 또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현상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것도 뒤에 가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야. 빈곤의 함정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의 급여에 대한 심각한 의존으로, 국가가 공짜로 급여를 주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로를 회피하고 빈곤 상태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 안 해도 국가가 무상으로 급여를 주니까 자꾸 일 안 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현상을 바로 빈곤의 덫이라고 하더라. 또는 빈곤의 함정이라고 얘기해요. 빈곤의 덫, 함정, 트래블 함정 또는 덫이라고 번역을 하죠. 자, 순기능 역기능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국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왜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체제 안에 왜 개입해야만 하는가? 자, 자유방임주의와 약용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1776년입니다. 참 오래전이죠. 1776년. 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연도 정도는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 매우 중요한 인류사적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영국의 경제학자 애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국부론. 1776년에. 애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이게. 인간 이기심에 대한 긍정. 그래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근로 동기가 강화돼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원해요. 그럼 이익을 얻는 방법은 뭐냐? 노동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한 개인이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주면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경제 발전을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실업자 수가 는다는 소리는 시장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준다는 소리고, 그것은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의 활동력, 경제의 능력,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자, 경제가 활력이 붙으려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결론은 경제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자,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인 효율성 추구해서 시장 내에서 적절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거지. 보이지 않는 손은 invisible hand. 자, 뭐냐? 이게 우리가 바로 뭐죠? 공급곡선이죠. 보통 이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있었을 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량, 기업들은 물건의 생산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야. 그게 공급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수요곡선입니다. 가격이 이제 이때는 여기는 소비가 되죠.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소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싸질수록 어떻게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물건값이 쌀수록. 그때 요 만나는 지점, 즉 생산선과 소비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가격이 결정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이 요인은
요인은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얘기였었어요.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절대 시장 안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의 자율적 구조 안에다가 어떻게 이 가격 결정을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뭘 만드냐? 경제관을 만들었어요. 경제관. 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가장 바람직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국부론은 말 그대로 국가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자가 될까? 자,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국부론인데, 여기서의 경제관은 자유방임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따라해볼까요? 자유방임주의. 시작. 자유방임주의. 이건 뭐냐?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개인 간 경제활동에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어떻게 배제해야 된다. 국가는 시장 경제체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관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국가관은 야경국가관이라고 하죠. 야경이라는 말이 경찰국가라고 하는 뜻인데,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밤야자에 경찰할 때 찰이죠. 밤에 경찰 역할만 하면 된다. 밤에 도둑놈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도둑놈들 잡으러 다니는 일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 국가는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 없이 자, 뭐만 치안하고 국방만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봤었을 땐 치안, 즉 도둑놈 잡고 살인범 잡고 사기꾼 잡고 이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 봤을 때는 국방,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이 시장 질서를 깨트리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야경국가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국민이 갖고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만 해주면 되지, 나머지 절대 어떻게 시장 안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이 야경국가론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의 이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론이 1776년 이후부터 어떻게 이제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미국까지 어떻게 돼요? 일종의 올바른 국가관, 그리고 올바른 바람직한 부자가 되는 모형, 그러니까 국가의 모형관이로 인식이 되어졌던 거야. 사실 그랬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에 근거한 이런 자유방임주의적 경제관과 그 다음에 야경국가론이라고 하는 이 이념이 영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럽, 그 다음에 그 미국까지도 굉장히 부하고 강성하게 만들었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메모를 한번 보니까, 시장은 자유방임주의와 이를 근간으로 야경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기제입니다. 결국 시장 실패는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시장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런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 안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게 바로 뭐지? 시장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방임주의 핵심적 키워드는 자유방임주의를 끌고 갔던 수단이 바로 시장인데, 이 시장 안에 아주 극단적인 모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시장 실패라는 것은 이런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모순이면서 더 나가서 국가가 이 시장 안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 체제 안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야경국가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다시 말하면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그게 시장 실패예요. 자, 시장 실패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면 시장 실패 개념, 시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즉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하더라.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이게 뭐죠?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에요. 종류가 많죠? 그런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꼭 나온다. 소득분배 불평등,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 그 다음 공공재의 존재,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정보,
그다음에 자동 안전장치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 다시 한번 시장 실패는 뭘 의미하는 거야?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또는 조금 넓게 봐서 사회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시장 실패다. 자, 내용이 참 많고 복잡하고 시험에 꼭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들 우리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